YTN 뉴스라이더 정치권 이슈 임경빈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전국 짚어보기 전에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자, 순방평가 극과 극. 자, 윤 대통령 5박 7일 동안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워싱턴 선언을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데 네. 자, 여기서 평론가님은 이번 방미 성과 점수로 준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지 이거 참 궁금한데요. 예.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 수미 안가로 이제 평가를 하곤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높은 점수를 주기는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한 70점 정도, 70점. 수미 안가로 치면 이제 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에 가기 전에 이 성과에 대해서 너무 기대치를 높여놓은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가면 핵 공유를 해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기대치를 높여놓은 거에 비하면 실제 성과는 조금 좀 모자랐던 것 같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이라는 건 결국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이제 스킨십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고 뭐 이 노래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그만큼 한미 동맹이 강고한 동맹이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합쳐봤을 때는 한 중간 정도, 한 70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이제 친밀감을 높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높이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기대치는 높였는데 그거보다 좀 못 미친 것 같다 싶은 부분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싶으세요? 이 두 가지 측면일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 공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핵에 대해서 이제 억지력을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같이 만들어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도 높은 조치를 이제 해올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그거에 이제 미치지 못하는 핵 협의 그룹 정도를 이제 가져온 거, 그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경제 분야에 대한 문제, 특히 뭐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든지 반도체법 관련돼서 미국한테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경제적인 효능감이 좀 너무 좀 부족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 되는 측면이 많다는 측면, 이 두 가지를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전국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재작년 당대표 경선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을 상대로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송 전 대표의 경선 캠프 지역 본부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토요일 송 전 대표의 자택과 그리고 후원 조직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 당시 경선 자금 조달 과정 전반을 파악할 회계 자료를 확보해서 분석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전당대회 당시 살포된 불법 자금의 규모가 기존에 파악한 9,400만 원을 넘어서 수억 원대에 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 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 내용 여기서 잠시 뒤에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관련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핵 공유와 관련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좀 못 미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게 대통령실에서요 워싱턴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우리 국민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며 지내는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자, 이렇게 김태효 1차장이 이렇게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후에 백악관에서 우리는 핵 공유로 보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 나오면서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건가? 논란이 일었거든요.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뭐 미국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팩트고 우리 쪽에서 얘기하는 것도 팩트다. 그 얘기는 해석이 좀 쉽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핵 공유가 아니라고 했고 우리는 핵 공유라고 한 건 아니지만 핵 공유와 비슷하게 국민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전략 자산이 이제 한반도 주변에 자주 배치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미를 둔 걸로. 뭐 일테면 이제 대표적으로는 핵 잠수함이 뭐 부산항에 기항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한 건데 근데 사실 그거는 엄밀하게 따져보면 미국 측의 얘기가 맞는 거거든요. 핵 공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나토에서 지금 미국하고 하고 있는 것처럼
핵무기가 전략 자산이 한반도에 실제로 이제 배치가 돼야 배치가 돼야 한반도에. 그렇습니다. 배치가 돼야 운용을 할 때 어떻게 할지를 서로 논의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은 뭐 우리 이제 한반도 안에 전술핵이 배치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또 역시 이제 미국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핵공유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한미 수호 방위 조약을 통해서 원래도 미국이 70년대 이래로 꾸준히 핵 우산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를 여러 차례 재확인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번에 얻어온 거는 그걸 협의하겠다는 어떤 한 발 더 나간 혹은 뭐 반발 더 나간 측면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공언했던 것만큼 나토를 뛰어넘는 수준의 핵 공유를 받아오겠다라는 거하고는 거리가 좀 먼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 김태호 안보실 1차장처럼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기대치만 띄워놓고 실제 어떤 성과는 그에 못 미치는 어떤 이 패턴의 반복, 이게 결국 우리의 어떤 외교적 성과를 국민들한테 좀 체감시키지 못하는 측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대통령실이 좀 고민할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이거 핵 공유 논란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면서 요거 문제로 이제 제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핵 공유라는 말에 이제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근데 좀 그거 좀 엉뚱한 게 핵공유라는 말을 국민들이 가서 받아오라고 요구를 하거나 혹은 야당에서 그 정도는 해와야 된다고 요구한 적이 없어요. 이번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요구나 혹은 야당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미국하고 협의할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상회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조금 전에 뭐 속보 전해주셨습니다만 또 하나 나온 속보가 우리 이제 무역 적자가 이번 달에도 좀 쉽지 않다라는 네. 측면의 이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나온 중국발 이 보도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중국에서 지금 우리 그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통관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원산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거는 미국 가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관련된 부분을 얻어오지 못한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의 그 생산지가 미국산이거나 할 경우에는 중국 쪽에서 계속 좀 태클을 걸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주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뭐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핵 공유든 혹은 핵 협의든지 간에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외교적 성과로서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 말씀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해서 후속 조치 마련하는 데 이제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현안도 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자, 지금 여당에서는 이거 간호법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윤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취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거부권 쪽으로 향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여당에서도 이번에 이제 제안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전에도 대통령실발로 비슷한 얘기들이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특히 이제 강원호법이랑 양국관리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좀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을 했었고, 그거는 곧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방향으로 간다. 이제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나오셨습니다만은 이제 서로 이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이 그동안 보여왔던 패턴이라는 거는 여야가 서로 이제 강하게 맞부딪힐 때는 절반 싸움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양국관리법도 그렇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운수법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파업 문제를 해결할 때도 결국 이제 부딪히는 사안에서는 한쪽 편은 확실하게 들어가지고 여론을 이제 끌어온다, 이제 이런 방식을 취했었기 때문에 간호법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법에 대해서 잇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는 않을까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도 남아 있거든요. 지금 방송법도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가 앞으로 문제가 될 거고,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정의당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연말이 되면 소위 쌍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혹은 뭐 이제 55 클럽 특검에 관련해서 시기가 도래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스케줄이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매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사실상 의회에 대한 무력화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또 생기기 때문에 어디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대통령실에서도 좀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입장이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물극 필반?
네, 좀 어려운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런 속보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지난 토요일에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자택과 그리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 사무실을 또 압수수색한 그런 상황인데 이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송 전 대표가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극필반.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이제 사물이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면 반드시 되돌아오게 된다. 반전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 네. 아마도 이제 본인을 향하고 있는 어떤 검찰 수사의 강도가 계속 높아지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세우게 되면 결국 이게 한계에 부딪혀서 나한테 어떤 반전의 기회가 올 것이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예. 그만큼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 강도가 상당히 좀 세지고 있는 형국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소위 이정근 녹음 파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강내구 감사협회장하고 이제 연동되는 얘기들, 그러니까 녹음 파일 안에 들어 있었던 사람들 중심으로 수사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검찰 수사가 좀 전환을 했는데 이 송영길 전 대표의 개인 사무실이나 뭐 개인 어떤 그 조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시 전당대회 때 돈봉투가 살포된 혹은 뭐 자금이 집행된 어떤 범위가 더 넓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됐었던 것처럼 9,400만 원, 9,500만 원 정도 수준이 아니고 수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혐의를 검찰 입장에서는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러니까 이정근 강내구 사이에 얘기가 돌았던 돈 봉투로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고 당시 송영길 캠프가 집행한 자금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좀 살펴보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여기도 이제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 여기를 압수수색했다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맥락과 연관지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그 송영길 전 대표처럼 본인이 일종의 이제 대선 후보 그룹 안에 들어가는 중량급 정치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외부 연구소를 따로 차립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앞으로 어떤 대권 주자로서의 행보를 해나가기 위한 일종의 정책적인 아젠다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조직인데 예. 동시에 이게 이제 연구소를 만들면 좋은 게 뭐냐면 후원금을 이쪽으로 모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이제 고민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정치자금법을 정확하게 지켜서 자금 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연구소들이 실제로는 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들여다보면 골아픈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검찰에서도 그 고리를 지금 파고들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뭐 그 배경에는 뭐 지지난주에 있었던 강내구 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그게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를 조금 더 이제 이 밀도 있게 하려면 다른 측면까지도 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게 된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나선 그런 상황인데 검찰이, 자, 그렇다면 앞서서 의혹이 불거졌던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가 있을지 이것도 궁금한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이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서 좀 뭐 출당 카드라든가 탈당 카드를 꺼낼까? 예, 이런 얘기들이 궁금증이 나오더라고요. 그 박광원 원내대표가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인터뷰했었던 내용들을 보니까 뭐 이성만 의원이나 뭐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출당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검찰의 수사가 계속 좀 넓어지는 거를 어디 선에서 저지선을 어디로 형성할 거냐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저도 이제 지난 주말 동안에 이제 민주당 그 국회의원들 몇 분을 좀 통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책임지고 탈당한 거는 1차 방어선. 그러니까 이성만 의원이나 윤관석 의원처럼 이름이 직접 거론된 녹음 파일에 이름이 등장하는 실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2차 방어선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까지는 내어주는 거를 고려한다. 예. 그래서 2차 방어선에서 막아내는 걸 목표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언급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게 앞으로의 민주당에서의 대응 수단이 아닐까. 좀 그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박광원 신임 원내대표가 한 얘기를 보니까 민주당 쇄신하는 방안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열겠다. 밤을 새서라도 논의하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출당이나 탈당 조치도
그 논의 주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그렇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사실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왜냐하면 송영길 전 대표 시절에 그때도 LH 사태 비롯해가지고 이제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은 뭐 탈당을 하거나 혹은 뭐 출당 조치 비슷하게 취해지거나 이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름이 직접 거론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조치다라는 판단이 당내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는 검찰이 이름을 공개할 때마다 계속 따라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다. 예. 그러면 국민 여론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깎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들여다 볼수록 계속 뭐가 나오는 뭔가 이상한 당이다. 내용이 굉장히 좀 구린 정당이다라는 이미지가 들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차라리 당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그러니까 이성만, 윤관석 의원처럼 이름이 거론된 사람은 앞으로 무조건 출당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고백해서 나오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당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 신호를 줘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동적인 방식에서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사안에 대해서 대응하기 쉽지 않다. 원칙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러면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 이것도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대통령실 전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다? 예, 이런 얘기인 걸로 보이는데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이제 대규모 집회를 열었었는데 예. 집회를 앞두고 이제 집회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하다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다. 대통령이 한국을 비우는 동안에 민주노총의 노동절 집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집회를 막아달라라는 취지로 대통령실에서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정광훈 목사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대통령실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전광훈 목사와 개별적으로 통화를 했을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일종의 이제 집회 사주처럼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허무맹랑한 사실무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궁금한데 좀 네. 전망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렇게 옳다 그르다 혹은 뭐 전화를 했다 안 했다에 대해서 먼저 좀 밝힐 필요가 있어요. 요건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이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이거 전광훈 목사 명확하게 일단 이제 밝혀야 일방적 되는 게 주장이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전광훈 목사가 이전에도 정부 여당하고 본인이 굉장히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내용들이 일부 또 사실로 밝혀졌거든요. 예를 들면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도와달라고 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도 김기현 대표가 인정했지 않습니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명하고 어떻게 끊어낼지는 이제 출발 지점이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를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고 예. 만약에 전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사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건 굉장히 좀 잘못하면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대통령실이 특정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집회를 사주하고 그 집회의 성격이라는 게 민주노총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서 저지하기 위한 대응 성격의 집회였다. 예.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광훈 목사한테 직접적인 집회 사주를 한 걸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이명박 정권 시절이나 박근혜 정권 시절에 외부의 단체를 청와대에서 기획하거나 혹은 뭐 조정했었던 이런 거랑 연결될 수가 있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선을 그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의 발언이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관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이 정광훈 목사 주장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를 통해서 또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결고리 끊어내야 된다. 그것도 못하면 당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연결고리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김재현 최고위원이죠. 이건 뭐 그동안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얘기해 왔었던 건데 김재현 최고위원을 겨냥해서 전광훈 목사하고 저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당의 전광훈 목사의 영향력을 이제 사실상 반영하려고 하는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갈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용하기 위한 목소리를 낸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한번 들어볼 만한 그 부분이 있는 게 단순히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한 어떤 징계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뭐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야기라는 거는 전광훈 목사하고 당이 연결이 돼 있는 것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인적으로 그러니까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메시지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광훈 목사류의 극우적인 주장들 이거를
마치 당 내에서 받아 안아가지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면 이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니까 아예 메시지 측면에서 끊어내는 조치와 동시에 인적 네트워크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게 홍준표 대구시장의 어떤 주장인 거고 네. 제가 봤을 때도 5.18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4.3 사건이라든지 이런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명확한 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처럼 이준석 체제, 김종인 체제에서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발생하지 않았느냐 하면 당 지도부에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역사 문제에 대응을 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어떤 끊어내는 노력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눴던 이 얘기들 이번 주에도 정치권에서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상황이 주목됩니다. 자, 정치권 이슈 여기까지 얘기 나누겠습니다. 임경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